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데 대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이 중대 경고를 통해 세계 재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의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군 포병국은 미국과 남한에 엄숙히 경고한다면서 미국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여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북한이 억지 주장을 지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몽골에서 이번 주말 열리는 아시아 유럽 아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는 의제가 아니며 논의돼서도 안 된다고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쿵 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를 논의할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쿵 부장조리는 그러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은 여기에 특정 국가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셈 정상회의 준비에 관여하고 있는 베이징 주재 외교관들은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카야라 공군기지에 들러 기자들에게 제공권을 장악함에 따라 모술 바로 가까이에 군수와 항공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과 미국 주도 연합군은 열흘 전 합동작전을 통해 모술 탈환의 요충지가 될 카야라 공군기지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관 총격 사건의 범인은 더 큰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빗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총격범 미카 제비어 존슨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는 경찰이 피부 색깔에 따라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작정이었으며 이를 옳은 것으로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또 사건 당시 존슨이 장악하고 있던 주차장에 경찰이 로봇 폭탄을 투입해 그를 사살하기로 한 결정이 많은 생명을 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존슨의 집에서 발견된 폭탄 제조물들은 댈러스, 텍사스 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하고 오늘 귀국하며 내일은 댈러스를 방문해 총격 사건 희생 경관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연립정부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승리로 외교정책의 추가 전환과 함께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정은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로 의회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주바에서는 오늘로 닷새째 총성과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지 라디오 방송은 지난 며칠 사이에 27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반군 지도자 리크 마차르 측 대변인은 15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비상근무요원을 제외한 주바 주재 미 영사관 모든 직원들에게 현지를 떠나도록 지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가 순수 방어용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어떤 나라의 안보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북한은 사드 배치에 대한 첫 반응으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유일한 접촉 통로로 남아있는 뉴욕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1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순수 방어용이고 북한 이외의 어떤 나라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함으로써 외교적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결정이 한국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고 외교적 논란 확산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6월 말에 무수단 미사일, 지난 주말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고 이를 한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날로 증대되는 이런 북한의 위협은 한국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떨어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당위성을 당당하게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미국과의 전략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중 관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안보, 국방 이익이 언제까지
미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 기반해서 정책을 내놨고요. 또 한국의 입장을 중국과 논의하면서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외교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지와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문제에선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군사적 효율성과 함께 전자파 영향 등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통령이 직접 협력을 호소한 겁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한 핵의 위협, 어떤 안보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국민들의 협조와 단합을 강조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그런 차원에서 좀 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의 전자파 위해성 논란에 대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레이더들 가운데 사드가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고 기존 레이더의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파괴된 기록이 없었다며 사드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정부는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 장소가 결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겁니다. 북한 포병국은 위임에 따라 미한 양측에 엄숙히 경고한다면서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건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길이고 미한 양국의 침략적 전쟁 책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11일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북한은 특히 사드 배치엔 세계 재패를 꿈꾸는 미국이 미한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동북아 지역의 대국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 흉심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중대 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노골적인 위협을 통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발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과 무분별한 경고망동을 지속한다면 우리 군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도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사드는 방어형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과 협박이 한국 국민을 더욱 단결시킬 것이라며 한국군의 대비태세 역시 연합 방위 능력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한국 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을 놓고 이미 한국 내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사드가 전개되려면 앞으로 12달이 더 남았고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민감한 건 역시 그걸 자꾸 키워가지고
키워서 남남 갈등, 지금 님비 현상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역 갈등 때문에 남남 갈등을 노리겠다는 것이지. 안 소장은 또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발에 편승해 북중러대 미한일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 소장은 아울러 북한이 포병지휘부의 최고 기구인 포병국을 통해 중대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방사포나 직사포 등 포병국이 보유한 무기로 사드 체계를 타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 역시 북한의 사드 대응 조치 위협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립 갈등을 적극 조장하고 한국에 대해선 남남 갈등 유발과 반정부 여론 확산, 반미 투쟁까지 촉구하는 복합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맞서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 결과적으로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그 틈새를 버려 중국 편에 서려 한다고 장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맞서서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 내지는 무력 시위, 도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소재로 활용하는 측면과 함께 결국은 사드에 맞서가지고 북한이 도발이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틈새를 벌리는 차원, 그를 통해서 중국을 자기 편에 묶어두려는 시도. 장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사드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침 준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과 무력 도발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박사는 그 근거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3월 3일자에 사드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사드는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자는 게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해 최적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으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최종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부지 선정에 있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오직 군사적 요구 수준에 맞는 부지가 선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되면서 사드의 방어 능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이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드의 주요 강점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8일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기로 결정한 이유 역시 사드의 이런 강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이 한계점에 달한 북한이 다양한 사정거리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이런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망 구축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다층 방어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layered defense is the only answer. 사드와 함께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해상 이지스함에 장착한 SM 미사일 등으로 겹겹이 상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최선이란 겁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에 따르면 사드 한 개 포대는 트럭에 장착된 6개의 발사대, 각 발사대에 장착된 8개의 요격 미사일,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인 ANTPY-2,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운영하는 화력 통제 센터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사드가 탄도미사일의 상승과 낙하 단계에서 모두 요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히트킬 기술을 적용한 정확성과 높은 파괴력, 공중과 육상, 해상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배치될 수 있어 작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지난 2월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사드 배치 명령이 내려지면 어디든 2주 안에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ANTPY-2 레이더의 강력한 탐지와 추적 능력이 한국의 여러 취약점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국의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입니다. There are some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defense in the face of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한국이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을 개선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엔 당장 여러 취약점들에 노출돼 있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 등 전문가들은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와 넓은 방어망이 숨어서 갑작스레 발사하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비대칭 위협 대응력을 훨씬 높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유력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입니다. Yeah, that would be helpful. There was a report that the U.S. Defense Department did in the 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심 도시들을 방어하는데 25개 패트리엇3 포대가 필요하지만 사드는 2개에서 4개 정도 포대면 모두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사드가 패트리엇 체계보다 더 멀리, 더 높이 탐지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반경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노동미사일의 공격 방어엔 패트리엇보다 사드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종종 축구 경기의 수비수에 비유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It would be far more effective than anything South Korea currently has. It's like the equivalent of a soccer player. 축구는 문지기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수비수가 있어야 골을 막을 수 있는데 사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수비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축구 수비수 이론처럼 방어력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 미사일 방어국은 웹사이트에서 이미 괌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등 총 4개 포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1개 포대를 추가 실전 배치하며 지난 2014년에 이미 7번째 포대 구매까지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뷰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유일한 접촉 통로로 남아있는 뉴욕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통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가 공식 발표된 뒤인 지난 8일 외무성 성명에서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양국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외국 방송을 듣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으며 효과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2016 북한 정보 유입 촉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술 발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라디오에 더해 휴대용 컴퓨터 저장 장치인 USB나 소형 메모리 카드, CD, DVD, 휴대전화 등이 정보 유입 수단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런 장비 안에 한국의 드라마와 미국, 중국의 유행가,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넣어서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정보 전달에 나선 민간 단체를 행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대북 매체인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방송은 지난 2004년 채택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매일 12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의 외부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도 최근 대북 정보 유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 의회의 초당적인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는 북한의 정보 통제를 뚫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한 피오나 브루스 영국 하원 의원은 독재 정권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올 가을을 목표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BBC의 한국어 대북 라디오 방송 계획을 최종 승인했고 예산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휴전선 11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연말까지 10여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대여섯 대를 운영 중인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가량 확충할 예정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FM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주로 송출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자유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내 대형 사고 등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북한 소식이나 세계 소식, 날씨, 한국 가요 등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남측의 확성기 방송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설명입니다. 효과가 대단히 크죠. 확성기를 들을 수 있는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북한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을 계속 접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들려주는 여러 가지 J-팝이라든지 좋은 음악들 이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판문점 8.25 합의 이후 방송이 중단됐지만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도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주축이 된 자유북한 방송 등 민간 대북 방송들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단파 주파수를 이용해 북한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자유북한 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가 해마다 수시로 전단지와 DVD,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냅니다. 2014년 10월에는 북한이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 전단이 실린 풍선을 겨냥해 고사총을 발사했고 남북한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북 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인간이 사는 그런 이제 북한 내외 다른 세계가 이렇게 훌륭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기속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거든요. 아마 그것을 거짓과 위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과 진실이 아닙니까? 그런 진실이 알려지는 것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 저렇게 정권의 맹을 걸고 지금 대북 무슨 이제 대화라든가 모든 관계를 이제 끊겠다 저런 식으로 나왔죠.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이전 세대보다 약하고 최신 기기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의 등장이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대북 정보 유입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에너지를 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밖에 우리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뭘 느끼게 하느냐 하면은 왜 저런 왕조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북한은 사상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흘러들어가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북한의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한 북한 의학 연구 동향에 관한 세미나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통일보건의료학회의 학술 이사인 김신권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의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한 세미나가 열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 사회하고의 북한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상황을 얻을 수 있는 건 직접 북한을 가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나온 탈북 보건의료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청취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제한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출간한 의학 논문, 저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후에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하는 그런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의학 논문들이 혹 한국에도 종종 소개가 된 일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논문들이 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네. 2천여 편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래서 양적인 분석, 질적인 분석을 해서 학술대에서 발표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의학 논문의 연구 주제들이 다양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연구 논문들이 그 실험 논문 그리고 그 종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정리한 거 그리고 증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혹은 네. 관찰 연구. 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문헌 분석,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여러 가지 연구는 예를 들어 북한의 학위 논문들을 분석을 한다든지 북한의 그 논문들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문헌 분석한 논문 같이 조금 이 연구 논문의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참 엄청난 양인데요. 한국 논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점 또는 흥미로운 점 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북한은 이제 우리식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논문도 다 우리말로 다 대부분이 돼 있고요. 네. 매우 제한적으로 영어가 사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의 상당수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교시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북한에서의 이제 이 의학 논문과 같은 연구도 혁명과학 혹은 인민에 대한 봉사 이런 식으로 교시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원저라고 하는 논문은 이제 분량이 꽤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작습니다. 한두 장 정도의 짧은 논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북한이 이제 비용 문제를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출판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논문의 분량들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참고 문헌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기존에 발간됐던 논문들을 인용을 할 때 최신 논문들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네. 그 얘기는 북한과 서구 사회 사이에서 교류가 잘 안 되었던 것 때문에 참고문헌들이 최신 경향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적 연구나 사람한테 이런 임상시험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하는 것도 신약이라든지 이런 연구기보다는 상당히 오래된 약 그리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약물들
보통 저희가 천연물이라고 하는데 네. 혹은 뭐 자체 개발한 기술. 결국 이것도 북한이 굉장히 리소스가 제한돼 있고 서구와 교류가 안 된 관계로 인한 한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의학 논문으로 볼 때 북한의 이 분야별 의료 수준이나 실태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의학 지식의 적절성, 최신성, 뭐 독착성, 또 학문 발전의 기여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질적인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평가를 하다가 저희가 자체적인 좀 한계에 직면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식의 관점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여러 가지 인프라나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인데 네. 그런 나라를 최신 의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과연 적정하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적정 의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사회의 주민들의 건강의 요구를 반영해서 거기서 가능한 리소스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적정 의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연구도 적정 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북한의 특수한 상황들, 제한된 리소스,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평가하는 거가 적절할까, 이런 좀 그 곤란한 문제에 직면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점수 매기는 것도 좀 하고 그러다가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의 평가로 조금 밀어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평가한 거를 가지고 북한 사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거. 가능한 탈북한 북한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북한의 관점에서 의학 논문들을 내재적인 접근으로 평가를 해보고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의사들의 평가하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바라보면 남북 의료인들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고방식, 치료 방법, 뭐 선호도 이런 거의 차이와 공통점을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겠고, 그거에 근거해서 또 공동 연구의 꼭지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그 의료 분야에서도 상당히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혹시 이번 그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건 느끼지 않으셨나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분단된 지 벌써 한참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그거에 보건의료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도의 차이도 있고 기본적인 제도를 바라보는 철학이나 사상의 차이도 있고 의료를 이용하는 행태의 차이도 있고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건강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많이 만나고,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대단히 비정치적인 영역이니까 네. 지금처럼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단절돼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건의료의 측면이라든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교류 협력하는 게 이후에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거나 혹은 뭐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이 분란의 씨앗들을 극복하고 좀 더 화해와 통일로 가는 그런 길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통일보건의료학회라는 게 어떤 모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비정치적인 영역, 보건의료 영역, 또 보건의료라는 게 사람을 치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남북한은 사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많이 깊은데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좋은 꼭지가 보건의료고, 보건의료의 영역을 통해서 남북한이 만나게 될 때 다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화해와 통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남북한 간의 이 보건의료의 격차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것들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건강한 통일을 또 준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북한을 또 지원하고 북한이 또 가진 장점을 가지고 저희에게 또 기여하는 방식으로 둘이 만나서 더욱 커지는 보건의료, 그래서 결국 건강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한다면 통일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통일이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는 이후에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보건의학회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학회입니다. 네, 위험도는 낮고 얻어지는 것은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돌아올 테니까요. 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의학 논문을 분석해 북한 의학의 동향을 짚어보는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통일보건의료학회의 학술이사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탈북민들과 한국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 일환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개주며 줄다리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은 지난 9일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가 열린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현장인데요.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는 통일의 주역인 남북의 주민이 함께 모여 뛰고 달리고 노래한 체육문화 행사입니다.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가 주최하고 송파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가 후원해 약 5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는데요.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의 최주활 회장입니다. 탈북자 동지회가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이제 한마당 축제를 비롯한 체육문화 행사들을 조직해요. 제가 와가지고 지금 5년째 되는데 이게 3번째 행사예요. 이 행사를 통해서 진짜 뭐 탈북민들이 이제 이 정착 과정에서 뭐 쌓인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또 서로 만나는 기회가 돼가지고 서로 뭐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서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조직하곤 합니다. 서울 노원, 양천, 강서, 송파, 인천 이 지역의 지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각 이제 대표단하고 이제 운동 팀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참가했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원래 지난 시기 할 때는 한 1000명, 2000명 규모까지 우리 했습니다. 이인상가 출전 안 하셨어요? 파란팀. 번째 숫자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노원과 양천, 강서, 인천 등 탈북자 동지회 각 지부의 회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는데요. 초록, 파랑, 주황색 조끼를 나눠 입고 본격적인 체육마당이 시작됐습니다. 인삼각과 계주, 줄다리기까지 다양한 경기를 펼친 선수들은 각 단체의 이름을 걸고 나온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주요, 계주. 예,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요. 흥분되죠. 이겨야 되니까. 우리 강남팀 화이팅! 대단히 좋아요. 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내기하고 달려야죠.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통일이 한 발자국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겨야죠. 즐겁고 좋아요. 북한을 달려가는 심정으로. 우리 탈북자들 모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는 그런 의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통일이 한 발짝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인상과 진행될 겁니다. 힘차게 소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족구 경기는 남북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탈북민들과 송파구민들이 함께 어울린 자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경기였습니다. 낯설고 재밌네요. 이 남측 사람이라 가지고 생소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다시 새롭고 재밌네요. 앞으로 이런 문화적 차이가 빨리 좀 더 극복이 되고 가까워지기를 같이 어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열심히 뛸게요. 재밌어요. 엄마 아빠랑 왔어요. 좋아요. 달리기랑 줄다리기랑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가 한민족
한마당이니까 참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또 송파구 우리 또 민주평통하고 또 이게 탈북자 동지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예,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남과 북이 어우러져 통일을 염원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의 최주활 회장입니다. 글쎄, 우리 오늘 이 행사는 우리 동지회가 이제 주관하지만 실제로 이제 송파구 이제 민주평통, 그다음에 송파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특히 이제 구청장님, 이제 구의장님이랑 이제 적극적인 이제 뭐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자도 이제 해주고 또 직접 와서 참석해서 축하 이제 발언 격려사도 해주고 또 단체장들만 해도 한 15개 이제 단체장들이 오늘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통일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장이 자 남북 주민이 한 자리가 되는 그런 통일이 장이 아닌가, 이런 대화와 만남이 자주 있으면 남북이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대단한 더위라는데 오늘도 날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도 최고 기온이고 그제도 최고 기온이었고 오늘도 다시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네. 기온계로 잰 공식 수치가 33.4도인데요. 체감 더위는 이미 사람들의 한계선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에도 서울은 한밤중 기온이 25도 아래로도 떨어지지 않았던 첫 열대야를 보였고요. 오늘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는 폭염 경보 속에 있었습니다. 네, 참 대단한 더위인데요. 습기까지 더해지면 지내기는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마솥에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끈적끈적한 습식 사우나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내심 조금 바람도 불고 비도 뿌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었는데요. 이 태풍 네파탁이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온대 저하포로 약해지는 바람에 무거운 공기만 지금 한반도로 보내진 상황입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는 폭염을 보였고 중부 이남 지역에는 또 많은 양의 비를 뿌려서 걱정을 키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강원도 영서 지역, 그러니까 이 한반도 지도를 보면 딱 허리가 있는 그 부분, 태백산맥 서쪽으로 해서 허리가 있는 부분만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요. 네. 충청도 이남 지역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서 지역별로 날씨, 기온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상북도 의성에서 아침에 밭에서 일하던 89세 남성이 더위에 숨졌습니다. 올 들어서 두 번째 온열 질환 사망자로 기록돼서 폭염에 따른 건강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겁니다. 네, 자, 이 찜통 더위 소식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다음에는 중국 어선들 얘기가 되겠는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한국의 해양경찰특공대가 연평도에 상주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동성 있게 이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해양수산부가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및 어빙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꽃게철이 시작되는 4월에서 6월, 또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이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 경비 함정을 배치하고 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기동 전단을 운영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이 날로 강화되는 것 같군요. 네, 서해 어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단속을 해서는 그 근본적인 불법 조업 막을 수 없다는 이 어민들의 원성이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10여 년간 이 서해 어민들이 잡아왔던 꽃게 어획량이 64%가 줄어들었답니다.
바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에서는 해경의 단속 강화와 함께 납포되는 선박에 대한 기준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불법 조업하다가 납포되는 중국 어선의 담보금을 한국 돈으로 최고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허가 없이 조업하는 어선은 몰수 처리하고 이런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개정한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네요. 지카 바이러스 걱정도 걱정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뇌염 단속이 더 시급한가 보죠? 네. 한국에서 가장 감염 가능성이 큰 모기로 인한 질환이 바로 일본 뇌염입니다. 이 법정 전염병 중에 하나이고요. 이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 물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사망률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한국보건당국은 지난 4월에 경남과 제주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된 데 이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500마리 이상, 기준에서 500마리 이상 넘어서는 곳이 전체 50% 이상인 곳이 확인됐다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뇌염, 일본이라는 국가명이 들어간 이유가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모기 바이러스여서 일본 뇌염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여름철에 이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기로 인한 가장 알려진 큰 질환입니다. 한국의 이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각심이 아주 큰 질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 이 장마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빨리 이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는 모기에 물려도 한 95%는 증상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뇌염으로 진행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12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국가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뇌염 모기 경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팔, 긴 바지, 또 모기 기피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카 바이러스 추가 감염자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과테말라에서 살다가 잠시 한국에 귀국한 50대 남성이 한국의 7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을 거쳐서 지난 6일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과테말라 현지에서 모기에 물렸고 한국 입국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랍니다. 신경학적인 증상이 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보건당국에서는 앞서서 확인된 6명의 다른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안에서의 어떤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한국의 6번째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 김포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승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공편이 더 많아진 것 같군요. 네. 서울,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사 에어 서울이 오늘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왕복 4번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는 노선인데요. 일반 항공사라고 하면은 왕복에 한 $100 정도 비용이 드는데 7에서 한 $80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이 더 많아진 겁니다. 네. 한국의 이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가 항공사가 등장한 것은 2005년부터고요. 이 오늘 운항을 시작한 에어 서울은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위스타항공, 티웨이 항공에 이어서 6번째 저비용 항공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항공사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대표적이었는데 항공사들이 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형 항공사들은 자주 뉴스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세계 항공사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서비스 평가 최고점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항공사들입니다. 이 저가 항공사 등장 10여 년 만에 한국의 대형 항공사들은 주로 장거리 노선의 취항을 많이 하고요. 저가 항공사는 국내선과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저렴해진 항공기 이용 가격 덕에 한국 사람들의 해외 여행 증가에도 큰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년 동안 이 저가 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한국의 누적 승객 1억 1,47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참 엄청난 인원이 저가 항공사를 이용을 했군요.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6월 26일 이라크 보안군 지휘관들은 팔루자시를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IL 또는 다에시로부터 완전히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루자 탈환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게는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들은 장악 중이던 이라크 지역의 거의 50%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팔루자는 ISIL이 약 2년 반 전에 장악한 곳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손에 넘어간 최대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인구 약 30만 명을 자랑하던 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군은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한 달이 넘도록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팔루자 작전이 이라크 군과 연합군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힘든 싸움은 앞으로도 남아있으며 ISIL의 폭력을 피해 팔루자를 떠난 시민들이 복귀해 도시를 재건하도록 돕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카터 국방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의 팔루자 일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초기의 보도에 따르면 라마디나 다른 도시들보다 팔루자의 파괴 정도가 덜하다고는 하지만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SIL이 한때 장악했던 지역에서 퇴각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곳곳에 살인적인 폭발물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들 폭발물들이 안전하게 치워지기 전에는 도시의 재건 사업은 시작될 수 없고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그처럼 어려운 일들이 가로놓여 있긴 하지만 팔루자를 청소하는 일은 이라크인들을 보다 안전하게 해주고 ISIL을 최종 격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이번 탈환이 ISIL 격퇴를 가속화하는 공동 노력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연합군은 앞으로도 동반자인 이라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